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파이낸스 김무종입니다. 서울 파이낸스 포럼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현장 개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탄소 경제, ESG, 녹색금융 길을 묻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줌과 함께 유튜브로도 생중계하며 유튜브로는 간접만 가능하며 줌 참석자는 주로 사전 등록하신 분으로 질문 시 손 모양의 흔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 질문이 있으시면 줌으로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패널 토론이 끝난 후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분들은 발표와 토론 전에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 시작 전에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님의 축사가 동영상으로 도착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짧으니까요. 축사가 이어진 후에 바로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아마 총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잠깐 동영상 작동에 좀 오작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대기해 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다음 축사로 진행을 할까요? 예, 그러면 국회 김병호 의원님 축사는 그 뒤로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우리 금융감독원 오늘 이번 주제에 업무를 맡고 계신 김동석 부원장부님 축사를 먼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요.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 지속가능금융팀을 신설해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설립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후리스크 논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ESG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며 실질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동영상 체크해 보고요. 동영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바로 주제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동영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예, 작동이 되는 대로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중에 파력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태양광보다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 많은 ESG 행사가 있었는데 테크놀로지 부문, 즉 신기술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파력 기술로 글로벌을 선도하는 작지만 힘 있는 기업 인진의 성용진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에서도 그린 뉴딜을 담당하시는 정 과장님께서 패널로 귀한 시간에 나오셨으니 녹색금융 지원에 대해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인진의 성용준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셔서 좀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력 발전이라는 분야는 해양의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아마 아직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실제로 2000년이 지나서야 이 해양 에너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파력과 조력을 상용화하려는 그런 금융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태양광 풍력이 상용화된 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된 비교적 새로운 재생에너지이고요.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직 귀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은 주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리포트되는 수량으로 한 300기업 이상이 지금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곧 상용화 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중에 이제 한 플레이어이고 이제 저희가 이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인진의 이제 설립자이기도 하고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인진의 파력발전 시스템의 이제 발명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SK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SK 에너지를 퇴사를 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9년 정도 이 파력 발전을 상용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해왔습니다. 현재는 많이 이제 기술이 성숙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사실 아까 태양광보다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효율 부분은 아직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기존에 성숙된 기술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 중인 것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영상 재생이 잠깐 불량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컨테이너처럼 생기는 안에 발전에 필요한 이제 기계 장치, 발전기,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육상에 설치가 되고요. 바다에는 파도가 칠 때 움직이는 이제 부유체와 그 부유체의 움직임을 육상으로 전달해주는 루프의 방향을 바꿔주는 뭐 도르래 이런 정도로 최소한만 설치가 됩니다. 그럼 파도가 칠 때 부유체를 통해서 로프의 톤 단위의 힘이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 그 힘으로 이제 육상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건 2015년 말에 제주도 북촌 지역에 저희가 설치한 실외역 테스트 사이트고요.
이 부유체 움직임이 보시는 것처럼 로프의 움직임으로 로프의 왕복 운동의 형태로 이제 육상의 발전기에 전달이 되면 발전기가 돌고 이제 전력이 생산됩니다. 전력이 이렇게 파도 치듯 생산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계통으로 보내는 것까지 테스트가 끝나 있고 이제 상용화를 그런 기술들이 다 반영된 그런 상용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파력이라는 에너지는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성숙되지 못한 신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2000년 이후에 이 해양 에너지 그리고 웨이브 앤 타이달로 이제 대표된 그 해양 에너지 분야에 많은 자금들이 투입되고 되기 시작을 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파도라는 에너지 자체가 한 연간 뭐 3만 테라와트 아워 한 현재 인류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보존량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 다음으로 많은 재생에너지 원인점과 뭐 현재는 그 당장 태양광과 풍력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도라는 에너지 자체가 한 태양광보다 한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뭐 풍력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면 충분히 태양광 풍력과 같이 또 다른 그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파력만에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는 이제 경제성과 이제 안정성, 꾸준함이 이제 중요한데 파도라는 에너지는 뭐 가장 이런 신재생 중에서는 뭐 꾸준한 안정적인 컨시스턴트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자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또 카본 탄소 배출도 풍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어서 천연가스의 한 8분의 1 정도의 이제 탄소 배출이 있는데 이제 풍력이나 이런 파력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보다도 한 6분의 1 정도의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한 8가지의 파력 발전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상용화에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방식이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 업소버라는 방식인데 주로 파도의 상하 운동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오실레이팅 웨이브 서지 컨버터라는 방식은 파도의 수평 왕복 운동의 성분을 회수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 2가지 방식이 가장 현재 유력한 상용화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인진의 기술은 이 포인트 업소버 방식의 조금 개선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의 포인트 업소버는 이렇게 상하 운동, 한 가지 운동에만 대응을 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방식은 바다의 부유체라고 하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던 수평 운동을 하던 회전 운동을 하던 움직이기만 하면 전력을 회수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희는 가까운 바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발전부가 육상에 있고 부유체는 바다에 있지만 발전부가 육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온쇼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에 의한 다양한 부유체 거동을 다 대응을 하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기존 파력 발전 방식들은 대부분은 오프쇼어 방식이라고 해서 먼 바다에 모든 발전 설비가 다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갖는 장점은 대규모의 웨이브 팜을 구축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 몇 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그런 대규모 웨이브 팜을 건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소형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해저 송전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백억 단위의 이제 투자가 보통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송전 비용을 커버하려면은 이곳에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 방식은 처음부터 중소형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사실은 디젤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섬 지역 같은 그런 마이크로그리드 지역을 저희는 타겟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해저 송전 케이블을 없애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쇼어 방식으로 해저 송전 케이블이 필요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쇼어 방식은 그래서 먼 바다에 아주 대규모의 웨이브팜을 만들어서 대규모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온쇼어 방식은 이 섬처럼 또 어떤 섬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대규모 송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 혹은 오프 그리드 지역, 이런 곳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시장을 타겟으로 저희가 또 사업화와 상용화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리포트되는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한 몇 년 전, 한 3년쯤 전 리포트여서 지금은 좀 더 늘어나 있을 텐데, 한 300개 정도의 그런 화력발전 주체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기술 성숙도라고 TRL이라고 하는 기술 성숙도의 기준이 있는데, 상용화까지 9단계로 나눈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비교적 상용화에 근접했다고 하는 이제 실용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6단계, 7단계, 8단계, 이 정도 와 있는 데들은 이 300개 중에서 한 2, 30개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 오프쇼어 방식이고, 온쇼어 방식으로는 저희를 포함해서 한 두세 개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규모 시장이 아니라 중소형 프로젝트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 좀 맨 처음 화력 발전을 개발하는 쪽에서 좀 매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온쇼어 방식으로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 저희는 한 TRL 7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와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에 와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또 여러 리포트들,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해양에너지 그리고 파력과 조력이 이제 많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EU에서 2030년까지 파력과 조력으로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40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아이레나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파력과 조력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피부에 받는 분위기도 보면 이제 상용화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기술 성숙도 기준 7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용 제품의 실증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메가와트 단위의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좀 어떤 상용 사례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생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상용 실증 프로젝트는 저희가 2019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베트남 정부와 같이 이제 맺은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에 근거해서 베트남의 안빈섬에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한 내년 정도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 한 8단계 정도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메가와트 단위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염두에 두고 베트남과 파력 발전의 FIT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요
안빈선 프로젝트 이후에 메가와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상용화가 되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메가와트 단위의 프로젝트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고, 뭐 캐나다나 인도네시아, 뭐 모로코,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용화를 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난 9년 정도 지나왔던 그런 여정이고요. 아마 그 중간에 한 9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가 망할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 뭐 자금 경색으로 정말 힘들었던 때는 뭐 부지기수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그 이 오늘 주제가 이제 녹색 금융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로 금융 쪽에 좀 맞춰서 한번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2012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3명으로 시작을 했고, 기술 성숙도는 이제 1단계였고요. 관련 특허도 이제 1건,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돈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9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현재는 한 25명 정도의 이제 멤버들이 있고, 기술 성숙도는 한 7단계 정도. 이게 9년 동안 TRL 7단계 정도 온 거는 약간 빠르게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해외 사례들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가 온쇼 방식이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약간 좀 빨리 온 편이고요. 이제 관련 특허는 126건, 그리고 현재 누적 투자 유치는 한 170억 정도를 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는 2019년 말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한 25억 정도 지분 투자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한 40억 정도 투자 유치된 것을 이제 포함해서 한 17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왔는데요. 뭐 시간상, 투자 유치,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죠. 사실 금융이 좀 원활했다면 사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환경이 좋아졌지만 제가 시작했었던 2012년, 뭐 2013년, 뭐 요때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ESG의 그런 트렌드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론적으로 뭐 그런 녹색 성장이라든지 뭐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과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뭐랄까 아주 강력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실제 금융 분야에서는 이 신기술 개발 장주기죠. 굉장히 저희가 9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투자,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 170억 정도 투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몇십억 정도 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큰 규모의 투자로 오래 걸리는 투자, 거기다 신기술로 리스크가 있는 투자,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가 또 실제 적용하려면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투자를 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요소들로 많이 작용하는 그런 환경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초기에는 거의 투자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그 투자 프레임은 바이오 산업 정도였어요. 바이오도 비슷하죠. 신기술이고 리스크가 있죠. 뭐 장주기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오픈된 그런 투자 프레임들이 좀 있었는데,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신기술로 이런 장주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섹터에서는 사실 투자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하는 시간하고 돈 구하러 다니는 시간하고 비슷할 정도로 자금 압박이 굉장히 항상 시달렸고, 지난 그 9년의 시간을 지나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작할 당시에
투자 금융 시장에 계시는 분을 한 명만 만나서 조언을 들었더라면 아마 전 시작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때 당시 처음 창업 당시에 만났던 분들은 다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 이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이제 그런 고생을 좀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험 자본의 프레임에는 맞지 않았지만 적당한 시간에 뭐 다양한 그런 그 금융 채널들이, 금융시장의 채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뭐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그런 그 조금은 더 모험적인, 그리고 어떤 개인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 또 SK 이노베이션처럼 ESG에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의 투자도 나타났고, 그리고 또 산업은행 같이 이제 국책 그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진지하게 지금 ESG 쪽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적지 않은 규모의 그런 투자가 또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받는 것이 그렇게 많이 그 전보다 많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예, 환경적으로도 많이 우호적이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환경을 다시 본다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바이오 산업이 아닌 그런 신기술, 예,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술 개발의 그런 금융, 뭐 그리고 또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 그런 대규모 투자, 그런 프레임에 맞는 그런 투자는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투자하기 쉬운 그런 프레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ESG가 뭐 여러 가지, 저희 사례는 사실 ESG 전체에 보면 아주 극히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되는 그런 것은 또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뭐 꼭 화력 발전뿐이 아니라 다양한 또 해양 에너지도 존재를 하고, 또 다양한 또 신재생 에너지도 존재를 하고, 또 ESS라든지 또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ESG가 널리 뭐 에너지 차원에서 보급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섹터들이 있고, 뭐 길든 짧든 적지 않은 투자와 장주기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 그러한 투자하는 것이 쉬운 환경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아직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섹터가 여전히 투자 음영 지역으로 저는 남아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런 투자 음영 지역을 계속 없애 나가는 것이, 혹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또 ESG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뭐 카본 크레딧 가격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사회 환경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 단순히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장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현재 투자 음영 지역으로 있는 신기술 개발 장주기의 대규모 투자, 이런 섹터를, ESG 섹터에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견인이 가능한 그런 충분한 카본 인센티브와 금융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화두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밖에서 지금 사정 때문에 밖에서 지금 발표하고 계신데 발표하시다가 이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고요. 또 오늘 주제가 이 파력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주변 화면이 아주 그 서핑 이런 하는 바다였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얼른 빨리 어디 좀 시원한 데 그늘 가셔가지고 좀 빨리 목도 좀 축이시고 좀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도사 이벤저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김태선 나무 ENR 대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탄소 배출권이 시행된 지 7년 차입니다. 현황은 어떻고 또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네, 화면 조작 중이니까요. 조금만 참가자분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화면도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7년 차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너지하고 탄소 시장에 대한 그 주제로 해서 리서치 베이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는 얼마가 안 됐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작년 7월에 그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금융권에서 있다가 2007년도부터 저희가 탄소시장 쪽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바람에 그때부터 마켓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시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슬라이드가 원래 풀 버전으로는 한 40페이지가 넘는 그런 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파이낸스 쪽에서 한 2, 30분으로 시간을 제약하는 바람에 조금 장표가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선물회사나 운영사 쪽에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두가 우리 발표 주제에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디까지 왔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과연 마라톤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 슬라이드를 마련했는데 어쨌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접어들었는데 마켓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아직까지 42.19km 중에서 2차 계획 기간이 이제 8월 9일 날 20년 빈티지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최종 거래일이 되죠.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한 25% 40.19km 중에 25%까지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정도밖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저의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켓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은데 과연 시장 담냐라는 것들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 그중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이제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3차 계획 기간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텐데 그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나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탄소 국경세부터 해서 기후 변화 회의에서 정상들 간의 어떤 감축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정표의 제시들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펀더멘탈이나 산업 구조나 이런 면에서 보면 효율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참 재미난 거는 2015년 1월 10일부터 마켓이 이제 개장이 됐죠. 그 와중에 그 코비드 사건 전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마켓을 어프로치 할 때 코비드 사건이 있기 전하고 있기 후에 마켓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그 변화도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등락도 상당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계획 기간부터 2차 계획 기간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국면, 가격이 급락했던 국면, 여러 국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680여 개 업체들은 되게 많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코비드가 이제 국가 전체로 봐서는 좀 거시기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다양한 국면을 경험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경험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는 그 마켓이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발전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컸다라는 거죠. 그동안 경제 급전, 그러니까 싼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그 공급을 함에 따라서 좀 마진이 컸었는데 이제는 환경 급전이라는 그 상황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것들이 발전 원가에 애드되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제도상에 있어서 인연업체들이 그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는 그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줬죠. 그래서 많이 보유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도하게끔 하는 그런 2월 제한 정책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그 마켓의 어떤 수급 개선에 있어서 어떤 뭐 효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코비드 이슈 터진 이후에 배출권이 이제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경기가 리세션 되고 발전회사들이 발전을 적게 하니까 배출권이 많이 남았죠. 그 결과 뭐 배출권 소멸에 대한 이슈가 많았죠. 그 배출권 소멸에 대한 이슈는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들이 많았죠. 배출권 가격이 0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미리 걱정 안 했어도 됐었던 이벤트가 됐죠. 그 덕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당한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시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부터 발동이 됐고 사상 최초였죠. 뭐 그 4월 19일 날 1차 있었고 두 번째는 6월 25일 날 아이러니하게도 4.19하고 6.25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짜에 또 발동이 됐다는 것들도 재미난 얘기고요. 그런 이상 그 마켓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5년 1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그 탄소 배출권 시장 중에서 할당 배출권 가격에 대한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비드 사건이 터지기 전 그 2019년 연말까지는 그 상승폭이 한 373%로 해서 시세가 분출했고요. 그래서 고점이 19년 12월 23일 49,9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올해 21년 6월 그 22일 날 1,500원까지 급락하는 코비드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마켓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파이크 나는 것들은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어떤 조치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도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등락이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이쪽 시장이 장내 거래하고 장외 거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장외 거래에 대한 포션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장 효율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장내 거래를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을 얼추 계산하면 12조, 3조 시장이거든요. 상당히 적죠. 그 정도 규모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코스닥의 개별 종목 중에 이슈될 만한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그들의 시가총액 수준이에요. 상당히 적은 시장이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내 거래를 해서 나눠져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파워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분산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 기간부터는 마켓의 어떤 에너지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장내 거래를 하나로 장외 거래를 최대한 장내 거래로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로 해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15부터 20년 쪽 그동안 5개년에 대한 전체 어떤 거래량을 가지고 그 장내 비중을 따지게 되면 오히려 장외 거래가 더 60%, 장내 거래 한 40%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을 장내가 뭐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렇게 좀 바꿨으면 마켓의 어떤 효율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옆에 턴오버 레이셔는 이제 매매 회전율인데 토탈로 보면은 한 14.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 정상적인 어느 정도 그 매매 회전율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 정도 그 한 보여줘야지 마켓이 어떤 거래량에 있어서 유동성 리스크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 회전율 차원에서 보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 배출권 시장 KAU 배출권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을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애뉴얼라이즈 해서 그 변동성을 이제 계산했는데 주식시장은 연평균으로 해서 이 스펙트한 것들을 전부 다 썸했을 때 한 17%거든요. 근데 탄소 배출권 시장을 다 이거 썸해서 하게 되면은 34%로 코스피 대비 한 2배가 넘는 그런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보다도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위험 관리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코스피 시장이 리스크하다라고들 다들 인식을 하는데 탄소 배출권 시장 그 시장보다도 2배 넘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680여 개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리스크 익스포저가 된 상태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어떤 파생 상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탄소 배출권 시장을 파생 상품을 도입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보면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제 가격, 프라이스 리스크하고 리퀴디티 리스크 2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대체로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가격 리스크보다도 유동성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아직까지 1차부터 2차까지 무상 할당에 대한 그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뭐 제로로 해서 이제 배출권을 얻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그 배출권이 모자라서 때 시장에서 사지 못했을 때에 부담되는 과징금에 대해서 되게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거는 그 빈티지의 거래량 가중평균한 값에다가 곱하기 4만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 가중평균한 값이 3만 원이다. 그러면은 업체가 제출해야 될 게 뭐 100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게 99개밖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한 개 모자랄 때는 3만 원 곱하기 3 해가지고 9만 원에 대한 한 톤에 대해서 9만 원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수급에 있어서의 얘기인데 빈티지마다 이행 기간마다 할당이 얼마, 즉 공급이죠. 그리고 인증량 이거는 이제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그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는 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할당을 좀 넉넉히 했던 그런 이벤트가 있죠. 그 와중에 중간에 뭐 조기 감축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공급이 있어서 그 공급이 더 초과 공급이 되는 상황이 또 있었기도 합니다. 16년도하고 17년도에 조기 감축에 대한 양이 또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은 2월하고 차입에 대한 움직임을 봤는데 여전히
이 2월에 대한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크죠. 여기 17년은 이행기간의 마지막 그 1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이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 노란색 선은 없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주황색 선에 대한 높이가 노란색 선인 차입량보다도 절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시장 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매 시장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상할당 업체들이 경매 시장을 통해서 뭐 모자라는 그 배출권 확보하는 그런 마켓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1차 계획 기간인 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유상할당의 포션이 총 할당에 있어서 3%였는데 2차 계획 기간에는 더 늘어났죠. 그래서 10%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막대 그래프는 낙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는 낙찰 비율이 거의 뭐 물량 공급하자마자 다 받아간다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요. 코비드 이벤트 터지면서 이제 경매 시장이 공급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그 물량을 안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 비율이 100 이하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급기야는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경매 시장을 또 개설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경매까지 해서 굳이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책적인 디시전이 있어서 시장을 개설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그 외부에 기고하는 글이 있어서 실은 글인데 뭐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그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도. 그래서 개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봤고요.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업종이 대부분 발전 업종인데 그들은 어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조금 언페어한 다른 업체들보다 또 그 보조금 때문에 가격 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높은 가격에 써내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이 된 것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상단에 대한 이 오렌지 색깔은 이제 상단에 대한 값이고 노란색은 그 KAU 종가에 대한 얘기고 가운데 요 선은 기준 가격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기준 가격에다가 0.6 할인한 거고요. 요 가격에다가 2.0 곱한 게 오렌지색 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 선에 대한 출발점은 직전 2개년도인 요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량 가중평균에서 어떤 값을 하나 뽑아서 이 기준을 딱 잡고요. 여기에다가 0.6한 값 하단,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한 값 한 요 오렌지색. 그래서 1년치에 대한 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고 그 다음에 이 레벨 때는 또 직전 2개년도 요 값을 또 이용해서 또 이 기준값을 또 마련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코비드 사건이 터지면서 이 마켓 가격이 이 하단 가격인 17,000원보다 더 낮게 시장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한번 발동이 됐고 그 다음에 하얀색 선 이게 이제 6월 25일 날 두 번째 이제 발동이 됐죠. 그래서 최저 거래 가격 이하로는 거래가 되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새롭게 도입이 됐다라는 게 시장 안정화 조치에서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그래프를 그 최저 거래 가격 그 발동된 내역을 좀 확대한 거고요. 여기서 요 12,900원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게끔 하고 발동된 이후에 14,2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 이 발동이 또 해제가 돼요. 자동 해제가 되게끔 그렇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월 25일 날 발동이 됐는데 전에 발동된 12,900원보다 낮게 시장에서 또 이 하단을 또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때 보면은 요 가격 중에서 최저 가격에다가 마이너스 10% 할인해서 9,450원 요 가격을 이제 또 만들어내고요.
여기에다가 10% 할증하면 1,400원이 되겠고, 이 1,400원 이상으로 또 거래가 되면은 이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또 MS 그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이제 할당 배출권이 있고 외부 감축 관련된 배출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출권에 대한 어떤 가격 스프레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KO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빈티지에 대한 제약이나 홀딩에 대한 리미테이션에 대한 보유 제약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할당량 배출권 KAU가 이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KOC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이제 수행적으로 마켓을 따라간.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KOC는 어떤 가격 인덱스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지가 않다라는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가격 레벨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켓에 대해서 대응할 때 저희가 외부에 어떤 세미나나 포럼 할 때마다 많이 갖고 다니는 그 장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뭐 할당을 제가 100을 받았는데 인증을 만약에 정부에 제출해야 될 양이 7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할당 100에서 제출해야 될 70 빼면 나머지 30이 되겠죠. 30에 대해서는 카본 에셋이 되겠고, 이때 감축 대상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남은 30개에 대해서 다음 기로 넘기든지 아니면 시장에다가 이번 기수에 팔든지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켓 가격이 만약에 시장 가격이 만약에 만 원이다. 근데 어떤 수급적으로 봐서 적어도 균형 가격은 2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되면, 너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게 되면 30개에 대해서는 다음 기로 넘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2만 원인데 마켓 가격이 지금 균형 가격이 2만 원인데 마켓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켓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균형 가격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 비쌀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적에 대한 것들, 마켓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들은 이 5개 국면이 다 되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매매 대응 전략을 세팅하실 때 우리 할당량하고 인증량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할당량은 미리 좀 알 수 있겠지만 인증량은 이제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당하고 인증량의 차이인 과부적에 대한 분석은 사후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 페어밸류가 얼마냐라는 것들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뽑고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의사결정해서 이 대응 전략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KAU 할당 배출권인데 이게 톤당 4,500원, 그 밑에는 3만 원. 같은 탄소인데도 비용에 대한 인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발전사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시장의 가격이 3만 원짜리 배출권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네트로 뺐었을 때 3만 원짜리를 발전 회사들은 4,500원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언페어한 힘이거든요. 680여 개 업체들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가격 페이버 인간 쪽은 이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거의 한 10,000원짜리다 그러면 한 1,500원에 탄소 배출권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덕분에 경매 시장에 있어서도 배출권 그 확보함에 있어서 발전회사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싸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장표를 왜 집어넣냐면은 탄소 배출권이 도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이나 이런 에너지 시장 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화력 발전은 그 2005년 대비해서 8.27% 포션이 발전에 대한 포션이 줄었고
복합 가스 발전은 7.22% 가스 발전에 대한 포션이 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서 전력 회사들의 어떤 발전 방식이 기존의 그 경제 급전인 화석연료 발전에서 환경 급전인 가스 발전으로 많이 선회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과연 뭐 유용했냐, 무용론이 뭐 그런 것에 있어서의 이 그래프 하나로 탄소 배출권을 상당히 유용했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유용했던 그 제도다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저희 쪽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로직을 갖고 있는데, 말씀 딱 한마디만 드리면, 발전회사들이 석탄을 떼어든 가스를 떼어든 탄소 배출권이 석탄이든 가스든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그 수준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25,000원이다. 톤당 25,000원이다. 그리고 요 선은 가스에 대한 가격이고요. 얘는 요 선은 그 석탄에 대한 가격이고, 요 위에 점선은 가스에 대한 가격이고, 여기서 요 오렌지색 선하고 파란색 선은 요 사이의 값인 그 탄소 배출권 톤당 25,000원짜리를 메가와트 아워로 바꾸게 되면은 9,828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66,000원에다가 9,828원을 더하게 되면은 76,800원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톤당 25,000원을 석탄에서 바라본 메가와트 아워로 석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22,28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4,520원 플러스 22,280원 하게 되면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톤당 가격이 있으면 그걸 이제 메가와트 아워로 가스에 대해서 바꾸고, 또 톤당 그 탄소 배출권은 석탄에 대해서 메가와트로 계산을 했었을 때 이 양쪽 다 화석연료 가격 수준이 발전에 대한 원가가 76,800원이 되게끔 해주는 25,000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톤에서 바라볼 때 이 톤당 25,000원은 석탄을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발전 원가는 76,800원으로 똑같이 되는 거죠. 마켓의 어떤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마켓의 균형 가격은 요거인데, 지금 시장 가격이 25,000원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석탄 발전이 가격이 원가가 싸기 때문에 석탄을 선호하고, 그리고 마켓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매수세를 또 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을 추정을 해서 마켓 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살지 팔지에 대한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그 투자 전략 차원에서 요 맨 위에 있는 선은 그 탄소 배출권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 가격하고 가스 간의 가격 차이가 되겠고요. 이 밑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오렌지색은 탄소 배출권 아까 얘기했던 뭐 9,800원, 22,000원 그 수준을 감안한 상태에서의 석탄하고 가스 간의 가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하고 오렌지색 선의 이 차이는 결국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스프레드 차원에서 다크 스프레드냐 크린 스프레드냐 이걸 계산해서 적정한 앞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투자 전략을 또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에 이론 가격을 뽑아내는 그 로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코비드 이벤트 터진 이후에 마켓에서 어떤 시장 가격하고 이론 가격인 이 수준은 많이 동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되게 이거를 많이 와칭을 했어요. 마켓의 효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전 회사들에 대한 그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왜 저희 쪽에서 발전 쪽에 대한 포션을 많이 관심 있게 보냐면, 탄소 배출권 시장 전체 ETS 시장에서 발전 쪽이 차지한 에미션에 대한 양은 절대적입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한 49.5%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반절에 가까이 그 포션을 차지하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 행태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뭐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 뭐 외국인 정도에 상하는 게 그 발전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움직임을 보면은 코비드부터 이제 어떤 시장 가격하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동조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랜덤 베리어블 해서 그 난수를 생성했는데 어쨌든 그냥 뭐 하단 한 10,000원 정도, 상단 한 4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 그래도 2015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밴드 안에서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권의 어떤 파생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이 도입되게 되면 뭐 기능이 뭐냐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 그 뭐 가격 발견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Recording in progress. 1부 리그로 따로 떼어내고 2부 리그는 이제 그 발전 쪽하고 다른 뭐 나머지 산업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원된 경매장을 또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켓 시장에 대한 그 정보 비대칭이 상당히 문제가 크죠. 4만 원, 680여 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컨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켓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업체도 있고요. 너무나 많이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공유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매매 전략 수립에도 중요하고 회사 전체에 대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크다. 이것도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에 대한 리스크는 코스피 200보다도 2배가 넘는 그런 마켓인데 7년 동안 아무런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23년도까지는 파생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거진 10년 동안 그냥 다들 그 100%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또 그 글로벌 스탠다드, 탄소 배출권 여타 지역, 유럽을 포함해서 여타 지역들이 다 파생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대한민국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 SDM이든 뭐 수소든 ESG든 뭐 신재생이든 이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그 부분들이 종국에는 다 탄소 주권 시장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그 에미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돌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정말로 제대로 되게 운영이 되고 시장답게 리폼이 다시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어떤 제도에 대한 그런 정비도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이트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패널 토론인데 그 전에 아까 잠시 좀 작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우리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네. 네네, 축사 잠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편이 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탄소 경제, ESG와 녹색금융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서는 특히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현황을 짚어보고 시행 7년차를 맞는 탄소 배출권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 방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탄소 경제 시대의 ESG 및 녹색 금융의 길에 대한 해안을 나눠주실 뜻깊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독일 등 서유럽이 천년 만에 대홍수로 2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47.9도를 기록한 캐나다에서는 올여름 7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 등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기업과 각국 정부들이 ESG 올림픽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ESG 경영은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들이 ESG 경영에 무리하게 재원만 투입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제 국가의 전략과 비전 그리고 기업의 경영 방향과 어울리는 ESG를 논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2021 서울 파이낸스 포럼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ESG와 녹색 금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 김병욱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녹색 금융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축사가 있었고요. 아까 좀 동영상이 원활하지 못해서 제가 한번 직접 조작을 해봤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병욱 의원님은 지금 또 이재명 캠프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예.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 서울 파이낸스는 정파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고요. 다음은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좌장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시는 등 오늘 포럼 주제를 꿰뚫고 계시는 전문가로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협력 이슈를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으시어 그런 재미난 얘기들을 들을 기회가 안 돼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 자장 김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방금 김태선 대표님께서 다소 많았지만 상당히 최근에 중요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모두 5분의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5분에서 8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지석 그린피스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석입니다. 예,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발표 형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7월 15일 날 유럽에서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입에 쓴 보약이다, 한국 기업에. 그리고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 정책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탄소 국경세를 해서 수입해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것도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리고 또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것까지 해서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목표는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은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세 등을 통해서 억제하고 퇴출시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 금융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을 이제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 주는데 뭐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이 거의 필요 없는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 내연기관차의 본산지에서 휘발유차, 디젤차, 하이브리드 차까지 다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 2030년까지는 전기차 한 50%, 2035년까지는 전기차 100%인데 여기도 금융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이 들어갑니다. 과세 정책이 2020년부터 평균 CO2가 높으면 그거에서 상당히 과중한 그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할 때 피해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드는데 이 재원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탄소세,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마련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책의 이런 뭐랄까 금융 정책, 과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약간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등등을 이렇게 써서 전기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직접 많이 쓰죠. 근데 이거를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다 바꾸고 뭐 원자력은 약간 남지만은 뭐 이렇게 늘리진 않고요. 해 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다른 모든 걸 해결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인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걸 가게 하는 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책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라이브로 한번 들어봤는데 한 몇 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보상하고 나쁜 행동에서는 부담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시장이 돌아가서 잘 될 거라고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뭐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아파트 주장이 좀 좁아 가지고 길가에다 이제 차를 세워 놨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빼는데 좀 늦게 빼도 벌칙금을 안 줘 가지고 이제 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요즘은 9 시부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신경 쓰면서 사는데 이렇게 경고장이나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약간의 이제 그 행동 변화가 오지만 예 뭐니 해도 이렇게 위반해서 돈 내라고 하면 행동 변화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는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를 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 그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내려오고 있고 원전은 굉장히 비싼 에너지로 뭐 원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잘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래도 가장 싼 게 이제 가스 발전이었거든요. 인제 한 2-3년 후에는 이제 이게 더 비싸지긴 하는데 인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설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비싸집니다. 이제 가장 비싼 에너지가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시장이 지금 필요한 방향으로 가게 바꿔야 된다라는 게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럽은 실제로 그걸 좀 상당히 하는 편이라는 거. 예 참고로 지금 코로나 와중에서도 EU의 배출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달에 4 유로 이 정도에서 3 유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거 요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올라가 있었고요.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린피스랑은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던 곳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 2030년까지 해야 될 일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개인 행동 변화는 사실 역할이 크지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보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이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뭐 이제 가능한 거를 육성을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2050년까지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 한 절반,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여러 지원과 투자를 해 가지고 완성시키는 기술이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다른 기술이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 뭐 동시에
기존 있는 걸로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맞지 않다 해가지고 요 부분을 앞으로 한 9년 동안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걸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금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뭐 참고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연간 설치량을 늘려야 되고 한 10년 안에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간 보급 대수를 18배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과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김무종 기자님께서 저 태양광 하는 거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를 만들어 왔고요. 연간 전기를 작년 기준으로 1.6 기가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이 상당히 여건이 나쁘지 않고요. 뭐 좋은 정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뭐 괜찮은 수익도 올리고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라이브로 제가 보는 제 발전소 제일 큰 거 모니터링해서 이제 캡처해온 건데 제가 3년 반 동안 약 4,781 메가와트아워를 만들었고 올해 이미 거의 한 800 메가와트아워를 만들었다. 이런 기술도 잘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동의 변화, 이게 저는 상당히 산업계나 특히 국민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변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로 HSBC의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이신 이승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SBC 은행의 이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까 지금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요.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서 네,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ESG와 이제 금융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뭐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ESG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올해 뭐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어떤 E는 뭐 environmental, social, S는 뭐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사실 ESG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 이렇게 올해 특히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ESG를 잘하는 기업, 잘하는 사회 뭐 이런 쪽이 이제 보다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목표로 가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 ESG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평가를 위한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ESG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달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비즈니스 전략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내재화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투자자와의 어떤 소통들이 원활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산의 배분이라든가 자금의 활용 등을 인해서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으로의 어떤 전환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최근에 다양한 ESG를 활용한 어떤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속 가능 금융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이제 특히 올해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에서 뭐 이 빨간색이 이제 코퍼레이트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이 되겠고 요 까만색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발행하고
이제 이 회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정부라든가 어떤 그런 공공의 어떤 역할에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앞서 그 오늘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축사에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량, 그 자금의 어떤 그 필요 그리고 이런 투자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글로벌하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환경 그린 본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국내 그 시장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국내는 또 해외랑은 또 조금 다른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그 소셜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서 채권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사회적 채권 쪽으로가 발행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해외와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부터 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은행과 같은 이제 금융기관은 고객사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이 전환의 시대에 누가 이제 더 빨리 전환을 하고 또 새로운 그 환경에 새로운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선도하는 기업이 되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은 결국 이런 전환의 시대에 촉매제 역할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저희 그룹이 이제 본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1월에 그 COP26을 개최를 하면서 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이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 ESG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 런던을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이 지속 가능한 금융의 허브로서 굳건히 자리를 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라든가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우리도 이제 좀 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사회책임투자 포럼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그 제목에 저탄소 경제라고 좀 돼 있는데 저는 이 용어가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 금융기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저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올드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탈탄소 경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 세계가 이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그리고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ESG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ESG가 뜨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자금이 전 세계의 어떤 자금이 ESG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직 어떤 가무적인 어떤 수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적인 자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직 그 어떤 소셜 임팩트만을 추구하는 그런 박애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 두 자본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본에 어떤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ESG를 고려하면서도 재무적 수익을 날 수 있을까 하는 자본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책임 투자, 지속가능 투자, 임팩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런 ESG 투자 규모가 공식적으로 이제 GSIA, 그러니까 글로벌 지속가능 그 투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ESG 투자 규모를
산정을 하는데 최근 이제 35조 3천억 달러로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ESG 투자 규모가 일단 어떤 식으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35조 3천억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105조 정도로 이렇게 ESG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국민연금이 한 102조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또 이제 지속가능 채권 규모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7,320억 달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지속가능 채권으로 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130조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런 어떤 자본의 대이동은 바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어떤 그걸 과속화시키는 거라 생각 들고요. 이런 어떤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SG 또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ESG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인 거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 지속가능 금융 관련해서 액션 플랜을 2018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액션 플랜을 차근차근 현재 법, 제도, 정책 패키지 형태로 이걸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뭐 비재무적인 정보 지침, 그러니까 NFRD를 최근에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그러니까 CSRD로 이제 개정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2024년도에 적용시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속 가능 금융 공시라고 해서 SFRD,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해서 금융회사들이 투자 기업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ESG 관련된 위험 식별이라든지 평가 그리고 해당 결과가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또 ESG를 표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화시키는 법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녹색 분류 체계를 규정을 했죠. EU 텍소노미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최근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어떤 그 입법안과 동시에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하원을 통과하는 수준이지만은 ESG 공시하고 단순화법이라는 것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25년까지 TCFD 그러니까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타스크포스를 의무화시킨다는 전제 내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TCFD 의무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지난 6월달에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2020년에 개정을 해서 굉장히 기후변화 내용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책임 개념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도 금감원하고 금융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ES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뭐 그 25년 전까지는 자율공시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부터 의무화 자산 규모 2조부터 의무화시켜서 2022년부터는 2026년까지는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자산 규모 2조부터는 2022년부터 의무화를 한다는 환경 정보 공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좀 개정이 예정돼 있고 뭐 그린 텍소노미도 올해 하반기에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ESG와 관련해서 ESG와 관련된 ESG 정보 공개 지표를 또 하반기에 또 내놓을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도 뭐 NGFS 녹색금융 네트워크에 최근 가입을 했고 13개 공적금융기관도 함께 TCFD 뭐 지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 또 공적금융하고 민간금융 112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서 탈석탄선언 그리고 TCFD 지지 선언 그리고 CDP 즉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에 서명하는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ESG하고 녹색금융이 나아갈 길은 결국 우리나라 사회 전 세계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변하고 있고 포용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포용금융과 녹색금융을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녹색금융을 일단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촉진하는 어떤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유럽 중앙은행 그 크리스틴 나가르트 총재가 말한 3D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리가드, 딜레이,
deficiency,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기후위기 영향을 무시했다는 위험, 또 기후위기 대응 지연했다는 위험, 그리고 금융 제공 부족했다는 위험,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위험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들이 이와 관련된 ESG에 관련된 법, 제도, 정책들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유럽연합이라든지 글로벌 수준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3D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라든지 의무화 시점은 2025년부터 시작돼서 뭐 2030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거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어떤 무시 또는 지연 또는 금융 제공 어떤 부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의무화 시점을 좀 앞당기고 또 의무적으로 공개할 지표 또한 좀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적 연기금이라든지 공적 금융부터 ESG 고려하고 공시를 좀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개정 예정인데 스토시 코드에 대해서도 영국의 어떤 스토시 코드 내용을 좀 참조해서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스스로는 ESG와 녹색금융 시대에 룰 팔로워가 아니라 룰 세터가 된다는 개념 속에서 좀 투자, 기업 관여, 어떤 투자자 금융 정보 공개, 투자 정보 공개, 그리고 정책 지지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실천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는 아시다시피 탈석탄 재생에너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려면 기업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 CDP라든지 뭐 TCFD 이런 걸 내용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또 투자자 스스로가 정보 공개를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탄소 중립 경제로 나아가는 거라든지 포용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것을 내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어떤 법안이라든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처럼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이쪽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할 얘기도 많고 그러신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정보의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 공개의 시대로 간다. 리스크, 뭐 기후, 재무 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명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이명석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아마 두 주제는 그 ESG에서 앞에 이쪽에 환경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화력 발전이란 새로운 신기술 흐름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탄소 배출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오늘 주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녹색금융 오늘 주제인 그 녹색금융의 경우에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금융 활성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과 같은 신기술 분야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분야에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작년 1월에 70개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녹색금융 활성화가 일종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되는데 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조직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0개 금융회사 중에서 한 28% 정도가 데이터가 부족을 해서 이런 녹색금융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조직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 16%는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규제와 감독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 16% 정도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요국 정책 당국도 이런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측정 분야,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과 같은 건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그리고 아까 이종호 국장님이 많이 설명해 주신 그 정보 공개 관련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각 분야에 걸친 그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 이외의 이런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무늬만 녹색금융이 되지 않도록 ESG의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민간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자장님. 마이크.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 위원님. 마지막으로 전수환 금융위원회 뉴딜 금융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금융위원회 유딜금융과장 전수환입니다. 저희 이제 금융당국도 ESG랑 녹색산업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난 그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5월 말에 P4G 정상회의에서 녹색금융 특별 세션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그 녹색산업 ESG 쪽에 이제 자금 흐름을 이쪽으로 좀 돌리려는 노력을 이제 충분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ESG와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그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그다음에 그 관련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금융권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그 정책금융 지원 관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같은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그 원래 거의 ESG 관련된 그 전담 조직을 다 신설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녹색 분야에 대해서 한 6.5%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30년에 약 13% 수준으로 지금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 5월 달에 저희 이제 그 부위원장님 주재로 그린금융협의회라고 정책금융기관 간 이제 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시켜서 이런 녹색금융 관련된 그 지원의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협의체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이제 유딜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딜 펀드의 그 투자 대상이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도 거의 50% 이상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원래 뉴딜 펀드 4조 원에 대한 그 4조 원을 조성 목표로 이제 운영사 선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 뉴딜 펀드 1호 인프라 투자가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까 성용준 대표님께서 약간 음영 그 투자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이 유딜 펀드 이제 그 투자 경과나 투자 실적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좀 그 뭐 그린 분야나 이런 쪽에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쪽에 골고루 자금이 이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이제 함께 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속가능 금융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종호 사무국장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하셨는데, 먼저 그 환경부랑 산업부와 이제 저희가 그 K텍사노미라고 하는 녹색 분류 체계를 올해 이제 하반기 중에 최종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제시되고 계속 이제 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갈 거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그 국가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계속 반영해서 수정할 이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ESG 관련된 공시 의무화를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공시 의무 단계적 강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아까 이종호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 자산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공시 의무화가 들어갔고, 그 전에는 이제 자율공시를 저희가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자율공시 현황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좀 더 이게 자율공시가 2025년 이전에 좀 자율공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뭐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ESG 관련돼서 통합 플랫폼 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큰 대기업이나 이런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좀 얻고 있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ESG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G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그 같은 뭐 투자 정보, ESG 펀드라든가 이런 투자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ESG 그 정보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권 역량 강화 관련인데요. 앞서 그 기조 축사에서 이제 김동성 감독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하고 저희가 지금 그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련돼서 측정이나 관리를 위한 어떤 리스크 관리 지침을 지금 감독원 주관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녹색금융 관련돼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범 사례라든가 그런 관련 뭐 지침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금융권 협회들과 함께 녹색금융 모범 기준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 동향을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도입되는 사례라든가 제도들도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달에는 저희 금융위원 금감원에서 NGFS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TCFD도 관련 유가기관들하고 지금 가입을 해서 저희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제도들도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와 5분의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발표자와 토론자 말고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아래에 그 손 모양의 손들기라는 그 아이콘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그 질문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윤성준님께서 지금 질문 손을 드셨는데요. 네. 저 마이크 허용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해 보시죠. 윤성준님 말씀해 보시죠. 혹시 들리나 볼게요. 잘 들립니다. 질문하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하나 금융위원 지금 이제 앞에 첫 번째 이제 발표하신 인진 대표님부터 해서 지금 사실 금융위원회까지 제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일단 저부터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에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거를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에 대한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좀 하나 일단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좀 이제 뭐 ESG 채권이 지금 몇십 조가 발행됐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ESG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베스터와 인슈어런스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SG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그다음에 이거를 투자하는 회사의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ESG 개념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하거나 어떤 개념조차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기 그 한국사회투자 포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규제나 뭐 규제 부재가 있다는 이런 말들은 아마 현실 속에서 아마 실물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녹색 금융에 좀 더 이제 ESG에 좀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녹색 금융 공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며, 그 다음에 그 K 텍사노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EU 텍사노미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 기간을 가져가신다 그랬는데, 이제 EU 텍사노미 같은 경우는 수정 기간이 몇 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외국 걸 보고 계속 따라가겠다, 단순히 이런 취지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화학,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어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산업별로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맞게끔 좀 더 좀 코리아에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융위원회에서 나오신 유대한 국장님이신가요? 제게 두 개 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전수환 관장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우리나라 ESG,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ESG 전문가 양성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EU 텍사노미, 그 국내 K 텍사노미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그 금융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ESG 전문가 양성 관련돼서는 저도 그 질문하신 분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ESG 관련된 개념이 도입된 지가 뭐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ESG 관련된 게 좀 이제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관련 뭐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협회를 통해서 ESG 전문가 뭐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녹색금융공사 관련돼서는 뭐 저희 정부 입장보다는 그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 그 법안 관련된 논의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텍사노미 관련해서 저희가 뭐 그 EU 쪽을 뭐 계속 뭐 따라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금 K텍사노미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환경부가 산업계, 금융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EU 거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텍사노미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중에 발표를 예정이고 산업계랑 금융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텍사노미를 마련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하나만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만 짧게 핵심적으로 예, 해주시면 짧게 감사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으로 그 저기 K 텍사노미에 대해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3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너무 하시한다든가 너무 이제 릴렉스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3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이며 그다음에 또 이제 김지석 대표님인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석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게 도입되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삼척이나 이제 강릉 화력발전소 등 이제 그때 MB 정권에서 지금 6개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로서 연간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 6조 정도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이제 그 배출가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게 이게 공사를 보면은 이게 전기 에너지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지금에 들어간 비용은 매몰 코스트로 그냥 처리해 버리고 앞으로 그 우리가 부담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빨리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과감하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수환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지석 위원님. 네. 네, 그 텍사노미 그 향후 일정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랑 산업부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발표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산업계랑 금융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김지석 위원님. 네, 그 박사 과정 중이라고 제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박사 학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석탄 발전소는 안 짓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왜냐하면 ESG라든지 뭐 온실가스 감축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걸 지금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곳이 손실을 보던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해 준 거니까 이래저래 해서 적당히 좀 뭐 보장해 주고서 이제 그냥 안 짓는 게 제일 나을 텐데 그냥 뭐 그런 결단 같은 게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예,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죠. 예,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괜히 뒤늦게 시작해 가지고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은 많은데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네, 그거는 따로 제가 보기에는 전수환 부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면 예. 좀 예, 다른 분 질문 없으면 예, 네. 행사를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참석자 중에서 질문 없으시면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좌장으로서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발표해 주시고 많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요즘에 하되는 탄소 중립과 ESG인데 이거를 하려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재원, 금융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금융에 있어서의 변화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다.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변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형에 맞는 K-텍사노미라고 해서 K를 붙였는데 한국형에 맞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대이동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회를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서 나갈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아쉽게도 금융 쪽에 있어서 특히 ESG에 대한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행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발표도 그리고 질문도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 패널 분께 감사드리고요. 차장을 맡으신 김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모두 건강 유의 바라며 내년 새로운 주제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